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원장 아니고요. 제가 김서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박수 칠 거면 좀 제대로 쳐.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누추한곳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1차 못 보셨나 봐. 그죠? 예. 뭐 1차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예. 예,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이 강사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오늘 저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예, 사회를 맡았고요. 예, 그 설명의 본격적인 진행은 우리 최 사장,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이 최명근 평가사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최 사장으로 불리거든요. 예, 그래서 소속 평가사 할 때는 최 이사였고 이사 달고 나서는 이제 최 사장이 됐어요. 예. 근데 우리 최 사장이 그 계속 이제 전체적인 수험의 스케줄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인사 간단하게 드리고 1대1 면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인상이 너무 굳으셨네. 뭐 벌써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수업 들어오면 인상 굳으면 돼요. 왜 다 못 알아듣거든. 그때부터 어려우면 되니까 오늘은 뭐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그 이거 하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거 6413에 4058. 또 필기하지? 뭐 저하고 인연이 돼서 같이 알게 돼도 뭐 좋은 거지만 혹시라도 뭐 저하고 얼굴을 볼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최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잘해. 나 나가야 되지? 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근 평가사입니다. 작년부터 설명회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웃으시는지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설명회를 하라 그래갖고 와갖고 한 1시간 정도 떠들다 나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긴장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갖고 죽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오늘. 그래서 저는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상황 평가사랑 같은 사무실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이 형이 강의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23회 합격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30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저랑 한 7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오늘 설명에는 이제 대상 자체가 그 전업수험생으로 1차를 합격을 하시고 2차만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올해 아깝게 이제 1차가 좀 안 되신 분들도 그 기본적인 그 스케줄에서 약간의 이제 전략 수정만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1차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7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년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도 처음에 1차를 2번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와서 처음에 이제 1차를 뭐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1차에 낙박을 했고요. 그 이듬해에는 그 이전까지의 경향과 너무나도 다른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바람에 또 1차를 한번 낙방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가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1, 2년 뭐 이렇게 1차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뭐 개념치 않으셔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가슴 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끝나고 나면
지금 밖에 와 계신 이제 강사분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 따로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강사분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물어보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게 원래 4058이 사왕이 오빠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를 이렇게 바꾼 건데 요즘 이제 재미가 없나 봐 이걸 안 하더라고 이제. 근데 막 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안 하네, 오늘은. 그래서 이름부터 적어드리면 최명근 평가사고요. 23기 평가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010-6354-1207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전화를 주시면은 거의 뭐 10분 전화 오시면 한 번에 전화를 받는 횟수는 10%도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귀찮아서 전화를 안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전화를 한 번 안 받았다가 그 되게 혼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험생한테 그 무시하냐, 왜 전화를 안 받냐, 막 뭐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바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한 한 이제 문자는 저기 그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왜냐면 문자로 주시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문자로 주시면 이게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떨어져요. 속도가 제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드니까 가능한 한 이제 그 전화번호 저장하셨다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컴퓨터로 바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도 만약에 뭐 메일도 있어요. 메일도 있는데 그 뭐 네이버하고 다음 다 있거든요. 똑같은 아이디로 다음 다 있는데 메일을 보내시면 메일을 제가 상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뭐 이렇게 장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거면 메일을 보내시고 나서 메일을 보냈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데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뒤에 뭐 그 사진 들어있고 막 강사 소개 있고 막 그런 거 다 찢어버리시고요. 나중에 그 뭐 과목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간 강의 일정은 뭐 여기에서 들으시든 다른 학원을 가시던 강의 일정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과목별 특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시기별 학습 전략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건데 그것들은 계속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공부하는 와중에 이 시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혹은 요 정도 포지션이 있어야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 검증을 하는 수단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명회라고 해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저런 거 있고요, 그래갖고 우리 학원 들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설명이라는 게 지금 오늘 제목이 붙은 게 2차 합격 설명회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넘기는 거를 나를 안 주고 가면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넘기라고 그럴까? 잠시만요. 아, 여기 있구나. 있어. 제 1차, 저 1차 학원론도 강의하고 있는데 제 도움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차례는 2차 공부하기 시작하시면서 뭐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컨텐츠 넘어가서 어떤 강사가 있다. 좀 강사 보충이 많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다.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고, 연간 일정으로 1년이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개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이 우리가 이제 실무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3과목인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과목별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요. 공부를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원에서 준비한 개강 일정이나 이런 것들 짧게 설명드리고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2차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다들 공감하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처음에 이제 절대시가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이제 명제가 있는데, 위에 이제 1차에 10배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1차 할 때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했는데 그럼 하루에 100시간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1차라는 시험 자체는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정리와 이해와 암기가 수반이 되면 일정 점수를 넘게 돼서 합격을 하는데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20페이지가 되는 답안지를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300분에 이제 쓰셔야 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접근할 때도 단순하게 이제 단계적으로 요거 암기해서 요거 외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2차는. 그래서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공부에 흠뻑 젖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시리법 세 과목으로 나눠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얼마일까, 이게 왜 얼마일까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너무 공부만 하신다고 뭐 이제 매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등한지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이제 특이성이 조금 있어요. 일반적인 재화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이제 자산 가치로서 높은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가 성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거는 요렇게 외우고 저건 요렇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라도 일반 경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양시장은 또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 지수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빠짐없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슬럼프는 사치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슬럼프 없이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좀 됐는데. 그 슬럼프 기간에 이제 우리 와이프를 저기 신림동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공부하던 와이프가 굉장히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슬럼프 빠지면 안 된다. 슬럼프 없이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힘들 때도 있고 술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나가서 놀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일순간 모든 걸 다 놓으세요. 그냥 놓으시고 하루 정도는 그냥 머리 비우고 공부를 안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해서 손을 놓으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주말에 잠깐 공부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되고 일단은 공부가 좀 안 되면 다른 것들을 좀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럼프가 세게 오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좋은 게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7년 동안 이제 그 신림동에 있으면서 그 수영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대회에 나갈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등산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했었고, 그 다음에 요가는 한 2년 반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도 좀 배웠었고요. 유도도 좀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월드라고 또 있는데 마음 이제 뇌수련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 걸렸죠.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수영을 하다 보니 이제 또 빠져가지고 이제 아침에 6시에 가서 이제 2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8시에 밥 먹고 9시부터 이제 오늘의 스트로크에 대해서 복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11시까지. 그래야 이제 내일 가서 이제 폼나게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7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합격했으니 됐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평가사가 됐으니까. 남는 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길게 가지고 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입니다. 뭐 근육을 키워가지고 뭐 보디빌딩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험 일기를 써라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벌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집에서 이제 도움을 받다가 아버지도 이제 부동산 쪽 일을 하셨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벌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봤었던 게 하도 떨어지니까 시험에 도대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가에 관한 그런 그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요. 3시간에서 4시간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됐던 어떤 단위 시간이 주어져서 학습을 했다면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하나부터 천천히 되새겨가면서 정리를 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한 시간이 있어야 머릿속에 어떤 정리가 돼서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고 학습이 되는 거지, 그냥 틀어 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 자체가 유지되는 기간도 굉장히 짧을 뿐더러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적인 측면도 굉장히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뭐 실무를 오늘 공부를 했다, 뭐 처음에 공부를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뭐 육계수에 대해서 뭐 좀 공부를 했다. 근데 육계수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더라.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실무 그 교재에서 찾아보니까 육계수가 뭐 거래사례 비교법 하는데 금융보정으로 쓰이더라. 그래서 이제 뭐 문제 분석을 하면 내가 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요 정도의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뭐 한 페이지라고 해갖고 이제 꽉 채워가지고 뭐 글을 쓰시란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오늘 뭘 했고 오늘 뭘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고 요거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볼 때는 요런 측면에 주의해서 요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로운 형태로 수험 일기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굉장한 자산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몰라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틀리는 건 우린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틀린 걸 또 틀리고 틀린 걸 또 틀리고 하세요. 항상. 그게 처절한 만성과 뼈저린 어떤 그 각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 주어지면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위주로 써놓으시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다음번에는 안 틀릴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처음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답안지를 어떤 거를 써야 되나, 펜은 어떤 거를 써야 되나, 뭐 계산기는 어떤 걸 써야 되나, 초식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각 강사들이 처음 수업을 할 때 파워포인트로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만년필에 또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뭐 잉크를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만년필만 이제 직수입해서 이런 개뻘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강사할 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죠. 왜냐면 이 잉크는 점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만년필과 맞지 않아. 이걸로 바꿀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자주 쓰시는 펜들과 손에 힘이 없는 여자분들이 쓰시는 펜들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좀 이렇게 내용들은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강사분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제 이걸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수업 들으시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합격의 방법, 수험의 방법과 합격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요. 통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2년차라고 이제 합격을 하시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신 분들은 조금의 시행착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삽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삽질을 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월에 이제 1차를 이제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6월에 이제 그 초시를 이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때 동안 이제 1차를 합격했다는 이제 대도 않는 기분 좋음에 이제 그 쫄래쫄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2차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러워하고 친구들과 이제 끝나고 맥주 한 잔을 먹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초시를 치러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애국가를 처음부터 쓰니까 이제 빵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복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런 짓을 하게 되면 이미 남들이 열심히 공부했었던 4개월의 기간을 나는 날리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강사가 아니면 강의가 아니면 책이 나랑 맞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으니 그래서 요 시간을 날렸으니 난 다른 걸 해보겠다고 또 책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했었던 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1년의 기간도 공부를 잘하리란 보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되 잘 갈 수 있는 이 방법 자체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전화도 해주시고 메일도 보내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는 뭐 과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렇게 공부하고 이건 이렇게 공부하고 이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라고 보내드려요. 왜? 궁금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답메일이 다시 오면 뭐가 오시냐면 3월에는 뭘 해야 되고 4월엔 뭘 해야 되고 5월엔 뭘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다가 3월 1주차 때는 김상학 평가사의 실무 책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실무 분석 이 책을 뭐 P 몇 페이지까지 공부를 이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공부를 2년 차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방법인가요?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바로 전화를 하죠. 이제 안 되겠잖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 일반적인 방법, 저는 이제 정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를 따라가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뭔가를 열심히 시작을 하셔야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계획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미리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시험을 공부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 주위에 공부를 통해 갖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개별적인 특성이 어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의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시기에 내가 이런 걸 했으면 더 빨리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 앉아가지고 몇 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그리고 실무를 어떻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어떻게 하고 법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과목 특성과 학원 커리큘럼이 어느 학원이 됐든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열심히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앉아가지고 몇 월 며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일반적인 정도의 방법에서 수험의 방법을 조금 아셨다면 그걸 토대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달콤한 말은 현혹되기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합리화예요. 합리화. 이 합리화라는 얘기는 남한테 들을 수도 있고, 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뭐 공부를 먼저 한 선배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한테 합리화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어요.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하고 기본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났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지식의 수준으로 똑같이 차곡차곡 따라올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를 안 하셔서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 선택하는 건 천차만별이라는 거지. 보통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 지금 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여기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허비하면서 앉아있기보다는 나는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못한 게 있으니 인강으로 2배 속도로 돌리면 남들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복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하시기 전에 꼭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친구들은 바보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고등학교 졸업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때요? 자율학습 하는 애들, 진득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나중에 결과도 좋아요. 근데 어디 가서 독서실은 뭐가 되고 무슨 무소음이어야 되고 비대가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자체를 본인만의 방법 자체를 조금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강사를 들을 거냐 B 강사를 들을 거냐 B 강사를 들었다가 커리큘럼이 진행됐는데 기본 강의까지만 듣고 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정리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계속해서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시간만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장 일반적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아 그거는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만 선택을 하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본인 자신을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본인 자신을 너무 안 좋게 본다든가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공부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강사들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책들을 통해서 공부의 어떤 지식을 얻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결정을 하고 뭔가를 끌어나가는 거는 본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선택을 하실 때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요. 차라리 듣기 안 좋은 말을 선택을 하시는 게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결정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학원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신뢰하라. 일단 학원을 하나 정했어요. 그리고 강사를 누가 됐든지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는 제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고 제 옆에 가면 막 입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쟤랑 같이 있는 이 공간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싫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따라가 보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1년 4개월 정도 남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따라가시다가 그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면 그동안의 시간이 단연차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이점을 내가 이렇게 뽑아먹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점은 내가 이렇게 뽑아먹겠다라는 게 될 수는 있지만 초시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2년차 같은 경우는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절대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 따라가기로 시작을 마음을 먹으셨다면 따라가세요. 일단.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책 바꾸고 강의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의 시작인데요. 근데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뭐 이제 뭐 좀 듣기 좋은 말이긴 하죠. 뭐 논술 시작하고 사고와 논술, 뭐 사고의 확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시리법이 지금 8대 1대 1로 돼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서 시리법이 1대 4대 5로 줄어들어요. 이건 이제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건데 일단은 실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과 무게감을 여러분들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왜 존재감이 있냐면 일단 1교시 해봐요. 얘를 1교시 해봐요. 그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 해보고 이제 점심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망치게 되면 이 점심도 잘 안 넘어가고요. 보통 이제 점심시간에 울면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가 과락이 나면 이론 복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해 실무가 과락, 이론 복귀가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한 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론 복귀를 볼 필요가 없었어. 2번이나 그랬구나. 실무 과락으로 떨어졌으니까 2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더욱이 과락률이 많이 높을 때는 80%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데 왜 8을 배분을 해놨냐면 이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범위 자체가. 범위가 넓어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거랑은 다른 말이거든요. 일단은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처음에 커버를 하셔야 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넓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깊은 사고의 공부를 요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처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훑어나가고 연관성을 찾아나가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많이 가는 거에 대비해서 얘는 체계화라고 안 쓸게요. 패턴화가 굉장히 빨라요. 유형화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범위는 넓지만 어느 정도의 패턴화와 유형화가 된다면 쉽게 접근을 해서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좀 부러운 점수까지는 맞는데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8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1까지 떨어지는, 결국 이 1이라는 것 자체는 공부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 문제를 푸는 어떤 감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에 비해서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중이 굉장히 적었다가 나중에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 자체는 얘네가 쉬워서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하루에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론하고 법규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근데 이론하고 법규는 확실히 실무보다는 과락률을 내놓는 그 비율이나 통계적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처음에 개념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범위적인 측면부터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안에 쓸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패턴화 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형화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기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뒤에 가가지고 과목별 특성에서 또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이 실무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왕왕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시에 실무 시험 들어가가지고 60점 이상 받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이론 복귀의 범위를 확 늘려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나도 그럴 거야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절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패턴화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실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패턴화가 요 뒤에 와 있고요. 그 법규 같은,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 법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이 좋아서 강의를 하고 이론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 법규 때문에 합격을 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23회 시험을 볼 때 제가 그 법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법규를 합격을 했다고 보긴 그렇고, 이제 뭐 세 과목 다 이제 평균 점수를 넘기는 했는데 법규가 점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근데 2년차 분들 같은 경우는 실무도 잡기 힘들 거고, 이론은 아마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빠져들 가능성이 많은데, 이 법규라는 것 자체는 그 공부와 어떤 그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그나마 그래프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법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해가 끝나면 바로 암기하기 시작을 해서 넓혀가는 작업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요. 목차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뭐 사고를 쥐어 짜내가지고 뽑을 필요도 없어요. 목차 자체도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는 과목 자체가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굳이 얘네 두 개와 얘를 나누자면 얘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법규 같은 경우는. 그리고 2년차가 법규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하기 조금 많이 힘들어요. 실무는 패턴화가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론이 전략 과목이 돼가지고 뭐 60점 이상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2년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규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를 맞은 상태에서 얘네 둘의 이제 조율에 따라 가지고 그 평균을 냈을 때 커트를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합격을 하시는 케이스가 2년차는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법규는 꼭 법 전공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법이라는 학문 자체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과도 같아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적용한다 저렇게 적용한다라는 게 좀 패턴화가 쉽게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규에 대해서는 내가 점수는 일정 수준 이상 꼭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패턴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데 왜 얘는 패턴화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범위 커버가 끝나고 나면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어요. 문제 자체가. 문제 분석만 그 어떤 그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알고리즘화된 그 방식에 따라서 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뿌려주고 B 자료 뿌려주고 C 자료를 뿌려줬는데, 이 A라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A 다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B 다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가 있는데, 요번 문제에서는 요거 탔다가 요걸 타더라. 요런 유형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실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그 감각 유지만 하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패턴화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서 문제 분석 계속 하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뽀개 나갈 건가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실무는 어느 정도 문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를 보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 요 새끼 요거 틀리라고 요걸 바꿔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정도까지 가시면 실무의 유형은 다 끝나신 거예요. 근데 이론 같은 경우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의의를 암기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군대도 갔다 오시지만 이 이론이라는 항목, 이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면 논리거든요. 논리이다 보니까 그 논리를 증명하고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요소로서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는 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뻘짓거리 하면은 선임들이 그러잖아요. 이 새끼 개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론도 마찬가지라면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면 결국은 답안지에서 현출을 하게 되는 내용의 50%에서 60% 이상의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개념을 이해를 하셨다고 해서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외워버리기 시작을 하는 공부를 하시기 시작을 하면 사고가 막혀버려요.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 자체를 그대로 낼 수도 있고요. 이 개념과 관련이 있는 B 개념과의 연관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A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C라는 제약 요소를 준 다음에 서술의 범위를 문제에서 확 좁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A라는 개념에 대한 논점 자체를 하나를 패턴화 시켜갖고 처음부터 외우시는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던 이렇게 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유사한 내용을 답안지에 쓰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요소들의 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만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 시간에 열심히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재료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재료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결국은 나중에 패턴화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고착화시키기 시작하면 이론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 외워야 되는 범위 자체는 확정을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하고 이론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가 좀 다르다. 그리고 법규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부가 이렇게 가도 전혀 상관없는 애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실무 이론 법규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해 놓은 이제 강좌인데 그 3월, 4월에는 기초적인 개념 학습하는 기초 강의를 하고요. 실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다 정규 과정이 될 거고요. 이론 같은 경우도 기초 강의하고 기본 강의, 보통 이제 총론, 강론 나눠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많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문제풀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이제 실질은 이건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될 거고요. 이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등대와 같은 존재예요. 얘네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논점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 논점과 관련해서 파생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심화 논점이 뭔가 어떤 게 나올지를 파악을 해가는 과정이 문제풀이죠. 기출문제 해설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암기하면 암기하는 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연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문제 1, 문제 2까지 정규 강좌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쪽팔린데 이제 더 유닛 클래스 2019랑 더 유닛 스터디 2019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말 만들어내냐고 이제 김상훈 평가사랑 둘이 새벽 3시까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 클래스 2019는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모든 기본 강의가 시험 100분에 강편 180분이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규 강좌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케이스가 이제 잘 따라가는 분들이 하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따라가는 이제 사람이 하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규라든지 뭐 실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요걸 공부하다 보니까 요 과목이 이제 하나 이제 꽂힌 거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략화 시킬 정도의 어떤 이제 공부가 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나머지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강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이제 추가적인 강좌를 좀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단과 강의 같은 경우가 시험을 100분을 보고 강평을 180분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시험 100분 보고 보통 강평 60분, 과목별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이제 100점을 다 출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 스터디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강사 소개인데요. 일단은 저기 이분하고 이제 그 하나예요. 이제 일단은 둘 다 이제 머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살이 쪄가고 있는데 이쪽이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요. 지금 살찌는 진행 속도가.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예전부터 공부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공부를 몇 년 안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4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건 한 7년 정도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관이 생기는데, 이분은 이제 4년밖에 안 했고, 이분은 연차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월드컵을 3번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됐죠, 이제. 좀 그렇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계속을 하셨었고, 이분부터 이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법령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 뭐 이제 몇 년 됐긴 했지만,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그걸 이제 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잖아, 지금. 감정평가 기준의 위원이에요. 참여해가지고 기준을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도 보면은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법인에서 원로급 평가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심사를 받아야지 그 감정평가서가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해서 외부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심사를 할 때 거의 맨날 이제 불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 가격 맞냐라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분이에요. 이제 저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설명에 내가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내가 이제 이게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면은 좀 안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현업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워커홀릭 그 과기 때문에 보통 이제 12시나 새벽 1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은 뭐 이제 2시, 3시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 가장 웃긴 거는 이제 예전에 스터디를 이분이 같이 진행을 하셨을 때 이제 둘이 문제를 같이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 실무 출제를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우리 사무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새벽 3시까지 문제 만들고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잠깐 이제 힘들다고 못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스터디로 들어오게 됐고요. 월드컵을 3번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무적으로 강해요. 그 수험생 때 뭐, 레전드? 뭐 이런 건 좋을까? 근데 수험생의 레전드가? 나는 이제 솔직히 이 기간이면 차라리 박사를 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양반이고, 이따 보세요. 머리가 크니까 둘 다 잘 보여요. 이제 이게 저예요. 전데, 제가, 저 오성표가 되게 멋있게 나왔다. 이제 저는 이제 얼굴이 길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진을 이렇게 늘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가리가 크게 이제 늘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말상이다 보니까 사진을 늘리는데, 저는 이제 이론하고 1차에서 학원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기초 강의에서는 그 두꺼운 책 이런 거는 이제 안 봐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많이 바꿨어요. 저도 그 작년하고 이제 바꾼 게 뭐냐면, 수험생들한테 대한 기대감을 모조리 이제 없앤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나도 열심히 하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새벽 2시까지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내가 기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기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조금 쉬운 거를 가자 해서 이제 기초 강의 때는 감정평가 이론 이제 개념 노트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책을 안 썼었어요. 제가 책도 안 썼고, 책을 쓸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일선에 서 있는 강사가 책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짜집기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교수님 기본서로 강의를 했었는데, 교수님 기본서라는 것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범위적인 측면을 다 커버하는 기본서가 딱 한 권으로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도 책을 쓰기 싫고 저렇게 해도 책을 못 쓰겠고 이 책은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짜집기를 하면 이것도 아닐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정평가사이시면서 일선의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 그 교수님 중에 그 웅지세무대학의 서광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서광채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책을 쓰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두 권을 같이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공동 저자로 감정평가학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아마 출간이 될 것 같고요. 전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라고 하시죠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감정평가학이라는 책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써서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출간이 정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성범 평가사님은 올해 이제 처음 우리 학원으로 오셨고요. 그 전까지 이제 감단기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셨었고, 오성범 평가사님도 이제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특수평가본부시네요. 이게 굉장히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애들은 이제 담보 이런 거밖에 못하고, 이제 계시고, 이론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올해 저기 오 평가사님도 본인 스스로 저기 기본서로 강의를 하시면서 그 유형별 평가 단권화라는 책도 이번에 새롭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원래 감단기에서 강의하실 때 그 기출 문제집도 원래 하나 써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전부터 워낙 평판이 좋으신 분이었고 요번에 이제 어렵게 모셔가지고 제가 모신 건 아니고 아까 상황형 얘기하듯이 원장님이 이제 모셔갖고 왔는데 이분도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보지는 못했죠. 왜냐면 이제 제가 제가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하셨던 분은 아니니까. 평가사 기수로 따지면 저보다 한 해 선배시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법규는, 뭐, 김선희 평가사님은 뭐, 솔직히 뭐 몇 마디 안 해봐가지고. 근데, 김선희 평가사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 개별법이건 뭐 행정법이건 뭐, 거의 뭐 테크트리 따라가는 것 자체가 김선희 평가사님 따라가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은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끔 만드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 그 뭐 미모 쪽으로도 저기 그렇고 저기 그 이승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요. 워낙 강의하신 연차 수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저도 이분 강의를 들었고요. 뭐 안 들은 건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하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의 강의를 안 들은 건 없어요. 왜? 시간이 많잖아. 7년이면. 그죠? 365일 곱하기 7하면 얼마입니까? 벌써. 그죠? 그래서 강의를 안 들어본 건 없는데 굉장히 괜찮으세요. 이분도. 그 다음에 우리 김진환 평가사 같은 경우는 실무 스터디 계속해서 도맡아서 올해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4년차 합격생이고 실무 같은 경우는 뭐 수험생 때 뭐 익히 뭐 독보적인 존재였죠. 저분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근데 얘도 조금 요즘에 진행이 되더라고 이상하게 평가사만 되면 진행이 돼 다. 머리가 커지고 막 살이 찌고. 문일 변호사님은 작년에 저희 학원 오셔가지고 지금 뭐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법 그 과목이 있는 시험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신 분 중에 하나고 변호사 영업하시면서 같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아까 플러스 알파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이분들의 강의가 좀 깔리게 될 거고요. 그 김상현 평가사가 얘기하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다른 거는 됐어요. 이거는 뭐 이제 일반적인 강의 진행 플로어니까. 근데 올해 그 사학형도 책이 개정이 다 됐어요. 특히나 그 보상평가 관련해서는 일주일 전에 토지보상평가 지침이라고 내려주는 지침이 또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반영이 돼서 지금 18년도 분으로 모든 책이 다 개정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 아마 시중에서 만나보시게 될 거고요. 이분도 이제 처음에 그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실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제 중급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기초이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인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다음에
그 우리가 가치평가 영역 말고 그 점 추정치로서의 금액을 제시하는 평가 업무 말고 타당성이라는 업무 영역이 하나가 크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관한 이론들을 세 번째 강의에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히 안 하시면 어렵고 열심히 하시면 2년차한테는 굉장히 점수밭이 될 수 있는 보상평가를 마지막에 하시죠. 보상평가는 법령이 많아서 그렇지 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년차 분들은 보상평가 많이 공부 잘 해놓으셨다가 1번이나 2번 문제 나오면 단연차들을 제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게 보상평가니까 나중에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거. 저는 개념 2에 처음에 기초이론 개념 노트 강의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1, 기본 강의 2 돼 있는데, 이 기본 강의 1하고 저기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니까 내 PR 한 3분만 할게요. 내 거잖아, 지금 이 시간이. 기본 강의 1하고 2하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정평가 이론의 시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하나가 감정평가의 원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의 응용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해주는 범위 자체가.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아마 기본 강의 1하고 2를 나눠서 세 개가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해설까지만 문제풀이를 하고 저는 이제 스터디로 빠지고요. 오성모 평가사님이 기초 강의 하시고 기본 강의 하신 다음에 똑같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나름의 단과 스터디를 끌고 가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론만 단과로 이제 스터디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들으셔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김선희 평가사는 문제풀이 1과 2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은 게 특징적이고요. 이건 법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규는 사례 풀이가 공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이 조금 길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승민 선생님하고 문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기초이론, 기본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 이거 지금 굉장히 낯간지러운데, 이거.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믹스9을 하자 그랬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어벤져스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쪽팔린다. 그리고 믹스9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 8명밖에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믹스8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법학원에 처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스터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갈고 준비했습니다. 김승현 평가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실무 스터디는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김선희 평가사 같은 경우도 그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기본 이론 강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터디 구성 자체는 요번에 뭐 제가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이랑 스터디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0기, 1기, 2기, 3기, 보통 이제 4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횟수 자체가 12, 12, 8, 8, 8 이렇게 가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요거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8, 8, 6, 6, 6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모의고사를 매주 오셔갖고 치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답안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매주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책만 보고 베끼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정 안 되면 나서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스터디에 들어오셔가지고 따라가시는 분들만큼은 어떻게든 차별을 시켜서 끝까지 끌고 가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줄였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스터디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까는 게 훨씬 더 낫죠. 왜? 처음에 스터디 깔면 처음에 일괄 결제 내지 아니면 한 기별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럼 지쳐요, 사람이 와가지고. 실무나 뭐 좀 와가지고 좀 끄적끄적 대다가 이론 복교 같은 거 나가서 담배 피고 오시고 밥 길게 드시고 오시고 사우나 갔다 오시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체계 같은 것도 많이 바꿔놨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는. 과목별 특성인데요. 감정평가 실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리 이해, 그 다음에 문제구조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답안 작성인데, 요거랑 요거는 이제 제가 요런 내용이나 요런 내용은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패턴화를 어떻게 시켜야 된다. 패턴화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기술적 답안 작성이잖아요. 이제 기술을 영어로 하면
스킬이 아니라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아트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답안 작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상 최대 관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제 시간 내에 답안을 채점하는 분이 알아보기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못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각 학원에서 나오는 스터디 답안과 단과에 나오는 답안을 다 모아가지고 장점만 갖다가 내 답안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과정까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김상학 평가사 6필 답안으로 답안이 나가요.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안지에 진짜 자기 글씨로 써가지고 답안을 내준다고요. 그래서 그 답안만 잘 따라 하시면 되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강의를 듣든지 간에 답안 작성 연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정리하고 저런 걸 정리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답안 작성하는 건.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결국은 문제 분석 안 되면 목차도 못 잡을 거고 목차 못 잡으면 배점도 못 맞힐 거고 배점 못 맞히면 작성하면서 여기서 뭔 내용을 쓰지라고 생각하면서 펜 쓰다가 멈추면서 시간 다 흘려 내보낼 거고 그러고 나면 100점 답안지에서 70, 80점도 못 쓸 거고 그러면 점수는 39.5 내지 잘 받아봐야 40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시작이라면 요게 그러면 우리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논술 문제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제가 하나가 있고요. 논제를 서술하는데 제약을 주는 전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주제어가 하나가 있고요.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써야 하나, 설명하나, 논하라, 기술하라, 언급하라, 서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문제 분석할 때 요 네 가지 축에 맞춰서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적어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다른 내용을 쓰고 나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분석은 문제가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워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례를 이론의 사례 문제를 외우기 시작을 하면 이 사례가 이 답안이 외우고 있는 답안이 어떤 논제와 어떤 전제와 어떤 주제어와 어떤 서술 방식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기 시작을 하면 요거 중에 하나만 미세하게 틀어져도 쓰는 문제에 대한 답안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시는 거지. 물론 개념이나 의의는 외우셔야 되고 그거는 외워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외워서 정확하게 쓸수록 좋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초과학이 때는 이것만 한다고요. 처음에 머리 안 아프게. 그 다음에 법규는 그 무조건 암기는 갈아내는데 무조건 외우세요. 법규는 무조건 외우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는 놈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십시오. 법규는. 그리고 대신 이해는 하셔야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우리 수험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와 개별법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 행정법이라는 걸 강의할 때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시라든지 아니면 행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던 분 내지 아니면 사시나 행시 쪽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넘어와서 행정법을 가리키게 되면 이 행정법이라는 분야 자체에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행정적인 작용만 있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중심적으로 다뤘던 건 감정평가는 굉장히 사이드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됐던 특히나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공익사업법에 관한 내용들은
행정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공익사업법을 전공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그분들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행정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답안을 쓰는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더러 이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다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하지만 감정평가사들 중에서도 행정법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외워라. 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외워라. 그리고 판례를 많이 보시라.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조금 이제 힘들고요. 이해하기.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2년 차이던 다년 차이던 합격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 않다.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라.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그나마 커트라도 넘으실 수 있습니다. 이 2차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실무에서 낙엽 쓸듯이 쓸어버릴지, 이론에서 쓸어버릴지, 법계에서 쓸어버릴지,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역사적 확률은 실무가 제일 높긴 하지만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꽈락으로 쓸어버릴지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세 과목 다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명가락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조금 뭐라 그럴까 불안할 뿐더러 시험장에서 조금 대응이 덜 되었던 과목이 어렵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면 긴장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애는 합격을 하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방법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부 내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걸 왜 공부해야 돼 라는 걸 또 왜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라는 걸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거를 꼭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머릿속에 스멀스멀. 그럼 여러분들이 택하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공부를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형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딴 걸 왜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스킵을 하고 넘어간 건지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공부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학원에 가든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커리큘럼을 짜온 강사들이 있고 그 강사들이 책정해 놓은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에 맞춰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고 이해가 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내 스스로 범위 확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봐야 똑같은 내용만 하게 됩니다.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어떤 책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강사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전과 기본서를 항상 가까이 하라.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 공부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감정평가라는 것 자체는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재량을 강조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내보내는 평가서를 대하는 일반 공중의 수준은 굉장히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법과 어긋나게 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실무 매뉴얼이라든지 각 평가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법을 재개정하는 이유는 그런 연유 때문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령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항상 법전은 가까이 두시고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법전이라는 건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따로 정해놓고 볼 만큼 중요한 거지 다른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법전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한테는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법전부터 보기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하고 일어나고 법규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다라는 소리 분명히 저한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법전부터 무조건 빨리빨리 보십시오. 네 번째,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 이거 짧게 설명드리면 거의 다 끝납니다. 답안지로 말한다는 이유는 말하는데 그쵸, 답안지 잘 써야죠. 답안지 잘 써야 되는데 이 잘 쓴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냐면 답안지 한 페이지에 22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A4 용지랑 똑같고요. 한 줄에 들어가야 되는 글씨 수는 실무는 조금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법규도 마찬가지지만 이론 같은 경우는 글자가 크면 19자에서 22자까지 들어가는 게 보기가 가장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의나 개념을 외워서 답안지에 현출을 할 때 이 개념은 답안지에 4글씨로 썼을 때 몇 줄이 나온다까지 알고 계셔야 답안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보셨던 시험처럼 목차를 잡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시는 답안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점이 2개가 나오고 40점짜리 문제라면 20점, 20점 배점을 할애하되 그때 한 개의 논점당 몇 줄을 써야 되고 목차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목차당 따라 나오는 답안지 줄수는 몇 개다까지 처음에 파악이 안 되면 답안지는 절대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기초 강의 듣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도 외웠습니다. 그럼 답안지가 잘 써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답안 쓰는 연습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답안은 절대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잘 쓰는 연습, 답안 쓰는 연습은 세 과목마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다 다르긴 하지만 답안 쓰는 연습은 나중에까지 꼭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답안 쓰는 연습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펜은 뭘 쓸 거냐, 어떤 걸로 뭘 할 거냐, 초시계는 뭘 쓸 거냐, 다 연관이 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득점에 영향을 미치고 남이 보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따로 반드시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강 일정이고요. 이론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실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상법규 3과목 개강 일정 돼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아마 그 이승민 선생님의 개강 일정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사를 해놓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게 변경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가 계세요. 네, 그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수강생이 몇 명 오고 별 관심 없는 사람이고요. 그 학원론 같은 경우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술 먹으러 가서 양주 먹으면 되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가서 소주 먹고 막걸리 먹으면 됩니다. 그거는 저랑 전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설명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나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셔도 언제든지 받지는 못하겠지만 전화는 다시 드립니다. 메일도 마찬가지고 문자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저한테. 문자를 못 치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끝나고 나서 강사들 들어와서 한 분씩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강사별로 다 남아서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을 할 거니까 물어보고 싶은 강사가 있으시면 가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 반 죽여놓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쫄지 마. 쫄지 마. 일단은 그거 제가 하나 좀 써드릴게요. 마이크 닫으셔야죠. 아, 그렇죠. 저거. 그리고 나가셨어요.
이제 그 선생님들 인사 드릴 건데요. 뭐 저는 다음에 할게요. 예, 저는 다음에 하고요. 일단 요거 인사 끝나시면 일단 김승현 평가사님 빼고 나머지 분들 그 상담 예약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거기로 오시면 되고 개별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김승현 평가사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정신 차려요. 예, 정신 차려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러면 우리 형 머리 큰 형 김승현 평가사부터 인사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김승현이에요. 현이 아니고. 여기 또 나중에 친해졌는데 핸드폰 보면 김승현으로 돼 있는 사람도 꽤 돼요. 그러니까 되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를 소개할 때 가장형 안경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아까 최명근 평가사가 강의하는 거 보고 좀 바꿨어요. 저는 뭐 수영 잘한다고 저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월드컵 3번 봤고요. 예. 올림픽도 3번 봤나? 꽤 봤어요. 예. 그리고 뭐 저를 잘 못 믿으시겠다. 제가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뭐 매실 있죠. 예. 그 광고 문구인데 그 매실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럽다. 예, 더러워요.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버티면 예, 2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실력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쉬면서 제 문제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좀 더 쉽게 내야겠다. 예, 그래서 많이 쉽게 낼 거니까 예, 너무 쫄지 마시고 일단 하우패스라고 찍혀 있으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제가 저희 법인에서 예, 지금은 정비사업본부에 있고요. 예, 저는 금융본부에도 있었고 기업본부에도 있었고 예, 공적본부 일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히 여러분들 그 평가의 전범위를 뭐 본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거를 다 섭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주로 김상학 평가사에게 하시고요. 예, 저는 농담했는데 네, 일단은 번호는 알려드릴게요. 예, 요새 뭐 95학번 95년생 분들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95학번입니다. 학번이고요. 나이가 좀 돼가지고 카톡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 편하게 주세요. 예, 7시 이후에는 무조건 전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시거나 뭐 드시고 싶다 그럼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감정평가 이론 강의를 맡게 된 오성범 평가사라고 합니다. 저 2011년에 합격해서 지금 7년 차고 22기고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 운 좋게 2년 만에 탈출해서 좀 빨리 합격을 한 편입니다. 1차 붙으니까 좋으시죠? 네, 지금이 가장 기분 좋으실 때고 한 일주일 기분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1차 기본 강의 개강하면 다시 기분이 또 나빠지고 2차도 마찬가지로 합격하시면 기분 엄청 좋다가 법인에 원서 쓰시기 시작하면 또 다시 기분이 나빠지고 이제 저처럼 한 7년차 되시면 계속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지금 기분 좋으실 때 많이 쉬면서 강의를 잘 선택하시고 계획 잘 잡으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계획을 짜려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만 될 뿐더러 절대 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뭐 기초 강의 들으면서 뭐 나중에 문제풀이 뭐 점검 과정 뭐 이럴 때까지 계획 안 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약간 처음에 시리버블 어떤 균형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정도까지만 그림 그리시고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 한 달, 2달 하시면서 조금씩 그림이 보이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안 되는 그림 그리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의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저희 컨셉이 뭐 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 소개를 각자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해진다. 그래서 한 분한테 좀 몰아서 전체적인 소개를 드린 거고, 강의 소개는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학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 수험생 카페 뭐 12월의 영광 이런 데도 있고,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면 뭐 응급의학과 뭐 오성범 교수 뭐 이런 거 말고 뭐 강의 소개 영상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연간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는지는 한 25분 정도 짧게, 뭐 전혀 사담 없이, 저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강의할 때는 좀 사담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한 25분 정도 짧게 찍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전체 그림 한번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이메일로만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메일 주소는 하나 적어 드릴게요. 네. will84naver.com이고요. 84년생은 아니고 81년생인데 학번 대학교 1학년 때 학번 끝자리가 84여가지고 will84. 그래서 궁금하신 거 저쪽으로 질문 해주시면 되고요. 그 질문 받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람 많이 계실 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강의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간평사단기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하우패스에서 좀 강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면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올해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책임져 주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올해 시험장 들어가는 2년차 친구들이죠. 그래서 한 4달 정도 앞으로 남아서 7월 달까지는 그 친구들 스터디를 매주 금요일에 계속 진행하게 될 거고, 하우패스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기본 강의가 있으니까 월, 목은 또 하우패스에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헷갈리실 필요 없이 올해 시험장 들어가는 친구들은 쪽이고, 이제 내년 2년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하우패스에서 기본 강의부터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스터디를 안 하냐,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스터디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스터디가 문제풀이잖아요. 그죠? 문제풀이인데 그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체 지금 총괄해서 나와 있는 표 보면 문제풀이 1까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 제 강의는 문제풀이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2, 3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는 이론만 문제풀이를 하느냐, 시리법 같이 문제풀이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과로 진행을 하면 일괄 스터디보다 좀 좋은 점은 강평을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강평을 1시간 이상 좀 충분히 여유 있게 내용 복습도 하면서 문제에 대한 분석도 하면서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그 스터디를 듣는 사람들의 좀 그 수준과 상태를 좀 보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1, 2, 3으로 해서 단과 스터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뭐 기본 강의만 제 걸 듣고 문제풀이는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문제풀이 1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거기 없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논술 강의라는 8회차 강의를 하나 넣었어요. 그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험은 1차 시험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실제 알고 있는 게 많아도 이걸 어떻게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에서 굉장히 당락이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문제풀이를 들어가서 뭐 100분에 몇 점 쓰세요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거고,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기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완벽한 논술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좀 논술문의 뼈대를 잡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까 그 최명환 평가사도 말씀하셨지만 개념에 대한 암기는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는 암기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저랑 스터디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3기 스터디 들어가거든요. 3기면 이제 마지막 4쿼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제 슬슬 암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암기에 대한 부담 없이 이론의 전체 체계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가지고 쭉 따라오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개강일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에 뵙고 자세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같이 들고 하는 게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평가사고요. 22기입니다. 강의는 이제 합격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지금 한림법학원하고 이제 하우패스하고 올해는 이제 양쪽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하우패스에서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림에서 하고 있는 강의는 올해 2년차, 그러니까 작년에 1차를 준비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2차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2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책이 있어요. 제 책이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출간을 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출간 예정일자가 잡혀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책을 뭐 미리 좀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면 구입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강의 진행 과정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여기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규 과목의 이제 특성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이제 노무사 시험이나 행시의 행정법 시험하고는 약간 다른 특성이 좀 있어요. 이 토지보상법 고유의 논점들을 행정법과 연결시켜서 내는 문제가 있고 그냥 고유 논점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시나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런 우리 고유의 시험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사법에 대한 논점을 묻지 않습니다. 예. 뭐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행정법의 논점이 있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행정법의 논점이 있고 그리고 토지 보상의 영역이라는 게 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평가의 기준들 그리고 논점이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사로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저를 거치지 않고는 합격을 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네. 네. 무조건 저를 거쳐 가셔야만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중간중간 이 시점엔 뭘 해라. 이 시점까지는 암기하지 말아라. 이 시점쯤에는 어느 수준까지 암기를 해라. 이 시점에는 어떤 수준의 정리를 해라. 복기를 할 때는 오답노트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부분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기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합격 인원이 존재하는 그런 시험이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끊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끝난 상대평가도 아니고 그리고 최소 합격 인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못 보면 나도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강사의 말대로 따라와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강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인사 안 드리고요. 뭐 선생님들이 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일단 뭐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놀 때는 저 불러주시면 잘 놀아줄 수 있어요. 술 먹는 거 이런 건 제가 잘 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마치고요. 뭐 딴 거보다 이제 그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데스크에 가면 그 상담 신청서가 있어요. 예, 자기 이름하고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오셔야지만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데스크에서 상담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서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오늘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뭐 최명근이 너무 이렇게 열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사실 이거 뭐 하다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긴장감은 중요해요. 예, 긴장감은 중요한데 어차피 뭐 최명근도 합격했잖아. 7년 해서. 그지? 승현이 형 저 큰 머리로 10년 했잖아. 그지? 예, 오성범 평가사 같은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2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인간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죠? 예, 근데 뭐 어쨌든 합격의 방법은 뭐 강사들한테 묻는 거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끼리 고민하시고 뭐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됐어요? 예, 개강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